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북미 양국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더불어 비핵화 과정의 첫걸음이란 점에서 그 의미는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었던 이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막을 내렸는데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서 요약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1차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북미 정상이 70년 만에 만나서 지금 악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체제 보장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였고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받아들이면서 빅딜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라고 하는 우리 국민 모두가 염원하고 원하는 일의 시발점이 시작이 됐다. 결국 이제 앞으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정상이 만나서 그런 합의를 하고 또 시작을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도 총평해 주시죠. 저는 이게 굉장히 긴 프로세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이게 갑자기 CVID가 한두 달 만에, 길게는 6개월, 1년 만에 될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도 1, 2년, 문재인 대통령도 1년 내지 2년을 전망한다. 그런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최근에 2020년 바로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중에 완전히 핵 폐기를 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대략 2년 정도 잡고 이제 첫 만남을 시작한 건데 제일 중요한 첫 단추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합의문을 써서 공증을 뜨는 것이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두 정상이 서로 신뢰하는 게 제일 중요해 보이거든요. 불신이 계속되는 한은 이루어질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첫 단추를 신뢰 관계로 꿰는 데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좋은 첫걸음이다 평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무엇보다 핵심 의제였던 이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북한 체제 보장에 대해서는 양측이 지금 이견이 상당히 좁혀졌다는 게 이제 인상적인 것 같은데 교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그 체제 보장이라고 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CVID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포괄적 합의예요. 그러니까 두 정상이 만나서 하루 만에 합의를 낼 수 있는 점에 있어서는 좋은 결과를 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다만 그럼 이 포괄적 합의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들어서 어떻게 실행할 거냐 하는 부분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의 고위급, 거기는 지금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만 고위급 인사가 만나서 지속적으로 회담을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정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아마 세부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에는 아마 핵무기 반출, 그다음에 ICBM 반출을 통한 핵 폐기 이런 문제가 미국에서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이루어질지를 미국과 북한이 논의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제 당장은 연락사무소처럼 북한에게 체제 보장을 위해서 미국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들을 하나하나씩 제시하면서 맞교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특히 정상회담에서는 당초 예정에 없었던 공동성명 이제 서명식이 맞습니다.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게 하이라이트였죠. 사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첫 만남이 있기 전에 이번에 서명은 하지 않을 것, 서명은 없을 것 이런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합의문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합의문 문건 내용에 세계 이목이 또 집중이 됐던 겁니다. 그게 이제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했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평가들이 나오는데 사개항의 내용은 굉장히 명확하지만 포괄적입니다. 첫 번째, 두 나라는 이 평화와 번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을 받아서 이 두 정상이 새로운 관계로 전환한다. 자, 그동안은 적대적이었는데 이제 우호적 관계로 가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그 내용입니다. 완전한 비핵화, CVID는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는 들어갔죠. 두 가지 들어갔죠.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이 주도적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노력한다라고 이제 북한이 약속을 하는 건데 이 앞에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약속을 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이렇게 이제 단서 조건이 붙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었던 대목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북한 지역에 있는 이 미국인 실종자들과 전쟁 포로들 그 확인된 유해들에 관한 한 본국으로 즉각 송환한다. 조속히 송환한다. 그래서 미국이 이거는 모든 전쟁 국가에 서로 요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수교의 시그널이라는 이제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사개항에 두 정상은 흔쾌히 합의를 하고 사인하고
교환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네. 하지만 짚고 넘어갈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합의문 내용을 두고 이제 논란이 많은 게 사실인데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뭐 아주 잘 됐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또 동시에 알맹이 빠진 내용에 실망스럽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우선 최중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이제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CBID의 구체적인 네. 어떤 절차들이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추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게 짧은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어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논의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 회담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차후의 회담에 대한 약속이나 회담에 대한 어떤 그 계획이 없이 그냥 끝나버렸다면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CBI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논의들 또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차후의 회담 일정을 만들고 또 그렇게 하기로 정상이 합의하고 좀 두 정상 다 각각 평양과 워싱턴 DC로 초대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2차,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미진한 부분들은 세부적인 부분들은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꼭 이 회담 첫 번째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그것까지 나오지 않은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좀 과하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풀어질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 북한의 요구만 들어줬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최민일 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그게 미국에서도 조금 강경파 엘리트들이 네. 그런 이제 여론을 조성하고 있고요. 백악관 안에도 존 볼튼 같은 경우에는 입을 안 열고 있지만 유사한 이제 불만을 대통령에게 제기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또 우리나라도 조금은 신중론자들 또는 이제 보수파 쪽에서는 북한을 믿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근데 이제 북한과 미국은 서로 아무것도 서로 얻고 준 게 없습니다. 문서만 교환을 했는데 네. 조건만 많이 걸려 있을 뿐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시간을 질질 끌면서 북한이 살라미 전술로 나오는 것이다. 그럼 북한이 유리하다. 이제 이런 해석에 근거한 건데 시간을 질질 끌면 북한이 별로 유리하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굶어 죽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북한은 굶어 죽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네. 김정은이 올해 이렇게 지난해까지의 도발을 급박하게 평화체제로 전환한 것은 자 경제적으로 우리가 좀 잘 살아보자. 당장은 이 기근부터 좀 해결해보자. 그럼 경제 제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럼 핵이라는 상품을 가지고 딜을 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담판을 지어서 자 우리 경제 지원 좀 받고 시장 개방할 테니 핵을 내려놓을 테니 첫째 체제 안전 보장해주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시장을 도와달라. 이 요구인 거죠. 심지어는 여러 가지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눴다는 설들이 있습니다. 맥도날드를 평양에 놓자, 뭐 관광지구 카지노를 원산에 놓자. 근데 이거는 다 제재가 해제돼야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하지만 약속을 얻었다. 핵만 내려놔. 핵만 반출해. 그럼 뭐든지 도와줄게. 그럼 일단 북한이 첫 번째로 뭔가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약속이 있었지 주고받은 것은 아직 없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다시 재문서화를 해서 CVID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로드맵을 달고 일정을 적든 아니면 일단 실행을 시작을 해나가든 북한의 실천이 지금 이 첫 번째 합의문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의 핵심 요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라는 이제 파격적인 얘기를 맞아요. 했거든요.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만의 전략적인 행동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북한의 행동을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까요? 이끌어낼 수 있는 체제 안전 보장을 우리가 해줄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실행 가능한 것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이고요. 거기다가 좀 먼 미래의 이야기지만 슬쩍 흘린 것이 주한미군 철수론까지도 얘기가 나왔어요. 이건 뭐 폼페이오도 확인한 거고 심지어는 매티스 이 국방장관이 대통령이 우리 국방부에도 확인한 사안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계속 북한에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이 이걸 믿는다면 이제 비핵화 첫 단계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는 고도의 전략으로 지금 북한을 끌어당기기 위한 로프를 던지고 있다. 북한이 이것을 잡으면 생명줄이 될 것이고 아니면 틀어지게 되는데 전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를 보면요. 가기 얼마 전에 전격 취소하지 않습니까? 네. 회담을. 네. 그랬다가 이제 필요하면 전화하든 연락하든 하시오. 그리고 이제 친서가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부응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주한미군 철수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한미연합훈련 해야지. 전략자산 보내야지.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는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신뢰를 더 기피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좀 낙관적인 전망을 해봅니다.
네. 이 북미 양 정상이 관계 개선에 합의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 이제 시작되다고 볼 수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남, 북, 미, 중이 이제 함께하는 그렇죠. 종전선언의 종전선언 역시 이제 뒤따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앞으로 남겨진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단계적 비핵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네.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회담이 아니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비핵화를 이룰지 왜냐하면 시간이 필요하고요. 폼페이오 장관이 어제 이제 우리나라 와서 회담한 내용 중에 발표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2020년 전까지는 완벽하게 끝나길 바란다. 그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2020년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그래서 이제 그 선거 전에 아마 비핵화 완전히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아마 논의할 것이고요. 그리고 남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게 줄 수 있는 건 체제 보장인데 그게 바로 방금 말씀하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네. 체결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포함이 돼야 되겠죠. 중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휴전 사인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네. 중국, 우리나라까지 포함한 사자가 함께 모여서 사인하고 공식적으로 한반도의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로 전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고요. 그리고 남은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국교 수립 문제가 논의가 될 겁니다. 아마 이제 연락사무소를 출발을 해서 관계가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대사관까지도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바로 주고받고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정 부분 첫 번째 단계에서 북한이 이 정도 하면 북한이 하나를 주고 이런 방식으로 주고받고식으로 단계적 비핵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당초 북미 정상회담 또 오늘 열리는 러시아 월드컵 등 대형 이슈에 밀려서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다. 이런 걱정도 있었지만 예상을 깼습니다. 이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이어졌는데 관련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네. 이 투표율 60%의 벽을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1995년도에 처음으로 전국 지방 동시선거가 실시가 됐는데 그때 가장 높았어요. 68점 몇 %였거든요. 그 이후에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60%를 넘었다고 하는 것은 지방선거가 지금까지 관심이 밖에 있었고 또 워낙 대형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지방선거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권자들이 본인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는 점은 참 좋은 의미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촛불 민심과 탄핵 정국이라고 봐요. 탄핵 정국과 촛불 민심을 통해서 탄핵이 일어났고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국민들의 어떤 정치 의식이 많이 향상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라를 바꿀 수 있고 우리가 나서야 나라가 바뀐다고 하는 그 개념, 이런 생각, 이런 정치적 어떤 성향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성숙이 되면서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고 그 투표의 힘으로 세상을 바꿔보자고 하는 국민들의 여망이 결국 이런 투표율이 높은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평론가님 이번에 네. 역시 최대 관심은 유권자들의 표심 방향이었는데 네. 뭐 예상은 했었지만 뭐 이 예. 정도로 압승을 거둘 수가 있었을까? 저는 뭐 거의 처음 보는 그런 장면이죠. 네. 지금 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자 높았습니다. 투표율이. 그럼 투표율이 높으면 여야 누구에게 유리하느냐? 진보 보수 누구에게 유리한가? 이 여러 가지 이제 이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는 결과를 다 압니다. 네. 지금 광역 자치단체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17개에서 14개를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석권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또 깜짝 놀란 건 국회의원 재보선이 미니 총선 전국 12개가 아주 고르게 분포가 돼 있었어요. 영호남, 수도권, 충청권. 그런데 여기서 지금 11개를 더불어민주당이 석권. 그리고 후보를 내지 않은 한 지역, 경북 김천만 간신히 자유한국당이 무소속 후보를 눌렀습니다. 한석과 11석으로 나눠 가져가서 이 의석 분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됐거든요. 여기서 앞으로의 이제 국회를 중심으로 한 국정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거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야권은 정계 개편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됐는데 국민들의 민심이 이렇게 강하게 쏠린 현상을 보였다면 결국 지금 오늘 아침 헤드라인이 야당의 침몰 이런 식으로 지금 뽑히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당이 앞으로 어떤 국민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것인가 이게 귀추가 주목되는 앞으로의 네. 향방입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첫 지방선거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맞습니다. 큰데 이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도 상당히 크겠는데요. 그럼 당연히 그럴 수밖에 네. 없죠. 우리 최현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이제 재보선 선거에서 11명이 당선, 12명 중에 11명이 지금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 주도권을 여당이 가져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민심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전국이 거의 파란색이에요. 빨간색은 별로 없고. 그렇다고 하면 민심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도권은 이제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게 넘어왔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
그 지지력, 그다음에 여론의 어떤 지지력을 바탕으로 해서 정국을 끌고 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엄청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오늘 뭐 유승민 대표도 지금 사퇴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또 홍준표 대표도 곧 그렇게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보수 진영에 대한 정계 개편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보수는 상당 기간 동안 혼란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어제 있었던 지방선거 관련해서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봤어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